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니 언택트 시대니 하면서 제약 바이오주나 IT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관심을 많이 받아왔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뉴스 같은 걸 보면 그동안 관심을 못 받아 실적에 비해서 저평가된 가치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 많이 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오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각 증권사의 리서치 센터나 투자 전문기관들을 중심으로 가치주에 투자해야 된다는 그런 식의 투자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동안의 언택트 관련 기술주라든지 아니면 진단키트나 백신 관련 바이오 관련주 위주로 증시가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이제는 꾸준히 이익을 냈으면서도 그동안의 시장에서 소외받고 있던 그런 가치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방송 같은 데서 투자 의견 나오는 거 보면 최근 들어 가치주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최근엔 이런 의견에 힘입어서 그동안에 소외되고 있던 은행주 얘기도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른 것들은 이해가 가는데 은행주 이야기도 나온다고요? 네. 아무래도 은행주 같은 경우는 다른 주식에 비해서 배당률도 높은 데다 꾸준히 안정적으로 수익도 내고 있으니까 은행주에 대한 이런 관심과 의견들이 현재 조금씩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동안의 은행주들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더라도 다른 종목에 비해 현재 굉장히 저평가되고 있는 걸로 확인되는데요. 이건 바닥은 고사하고 지하까지 떨어져 있는 모습이니까 혹시라도 이렇게까지 떨어졌는데 이제는 좀 올라가지 않겠냐는 그런 기대감에 은행주에 대한 의견들이 현재 많이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저평가니까 가치주 이야기 하면서 은행 이야기 나왔었겠죠. 근데 예전 영상에서 다룬 적도 있지만 은행 전망이 그렇게 밝은 게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업계 상황도 만만치 않고요. 네, 맞아요. 잘 기억하고 계신 건데요. 그럼 과연 일부 의견처럼 향후에 이런 기대감이 실현 가능한 모습인지, 그러니까 그동안에 못 갔던 부분을 한 번에 다 만회해서 상승이 가능한지 우리나라 은행들의 향후 가치 전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대표적인 우리나라 시중은행들의 현재 실적은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매분기 2조에서 3조 원 정도의 이자 수익도 계속 거두면서 영업이익도 수천억에서 1조 원까지 매분기마다 꾸준히 거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알고 있는 거하고는 다르게 실적에 타격을 받았거나 그런 느낌은 없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은행들은 코로나로 인한 실적 충격을 실제로는 거의 그렇게 크게 받지 않았다는 얘긴데요. 이 말은 반대로 그동안의 주가만 혼자서 폭락했으니까 분명히 주가는 저평가인 상태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에도 은행주들은 저평가라고 평가받고 있었는데요. 은행주들은 코로나 이전에도 저평가고 그리고 지금은 더 저평가인 그런 상태의 주가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평가라고 원래 가치를 꼭 찾아가는 건 아니지만 왜 계속 저평가입니까? 실제로 투자자들이 보기에도 은행주들이 저평가인 건 맞는데 그렇다고 올라갈 만한 매력적인 상승 요인도 안 보이니까 지금의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현재 대외 여건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라 은행들한테는 점점 더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는 주변 여건이 현재 조성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예전부터 하던 이야기죠. 네, 실제로 지난 14일에는 한국은행이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를 0.5%로 계속해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판단하기에도 현재 우리 경제가 녹록지 않게 많이 침체된 상황이니까 계속해서 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 부분은 그만큼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반영해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저금리 상태가 고착화된 모습은 향후에 많은 시중은행들에게는 앞으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전망입니다. 게다가 앞으로의 경제 상황이 지금과 같이 계속해서 장기화됐을 땐 금리를 추가적으로 더 내리는 것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김하백님, 궁금한 게 저금리면 예금이자도 내리고 대출이자도 같이 내리는 건데 지금 저금리라도 또이또이 아닙니까? 네. 어차피 저금리면 은행들이 받는 이자만큼 주는 이자도 같이 덜 주니까 쉽게 또이또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금리가 어떻든 챙겨가는 건 다 챙겨가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게 시중은행들의 금리 유형을 한번 살펴보면 이게 생각처럼 그렇지 않다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보통 아시는 것처럼 은행들이 얻는 대부분의 수익은 예대 마진에서 거둔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금자들이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면 은행들은 그 사람들한테 이자를 주고 그리고 그렇게 모은 돈을 예금보다 더 높은 이자로 다른 사람들한테 또 빌려줘서 거기서 돈을 버는 구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개념만 간단하게 말하자면 그렇죠. 네. 그런데 자료를 보시면 왜 저금리 상황이 은행들한테 안 좋은 조건인지 그 원인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료는 사람들이 은행에다가 맡겨놓은 예수금하고 반대로 은행들이 돈을 빌려준 대출금 중에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는지 그 비중을 나타내고 있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시면 은행들이 이자를 지불해야 되는 예수금은 거의 전부 다인 97%가 고정금리로 잡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보통 우리 예금하면 예금금리 고정이잖아요. 1점 몇 프로짜리 예금이니 뭐니 하면서.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저금된 대부분의 예금들이 이전의 고정금리로 은행들한테는 비용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말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자료에 따르면 은행들은 고정금리로 이자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이게 그러니까 예금 같은 경우는 지금 0%대 저금리 되기 전에 받아놓은 것도 많을 건데 지금 금리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예전에 들어온 돈들은 그때 기준으로 고정금리 약속된 걸 줘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수익의 원천이 되는 대출금의 형태는 65% 이상이 변동금리인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말은 은행들은 금리가 내려가게 되는 저금리 상황에서는 거두게 될 그들의 수익도 내려가는 금리만큼이나 떨어져서 거두게 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반대로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예금이자로 나갈 돈은 고정일 거고 대출금리는 변동이라 금리를 높일 수가 있으니까 수익도 오르겠네요. 이게 어느 정도의 기간을 감안하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기간 설정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무튼 기준금리가 점점 더 낮아지는 상황에서는 실제로 기준금리에 따라 은행이 거두게 될 순이자 마진도 그래프처럼 떨어지는 걸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지금처럼 저금리 상황이 계속해서 유지가 됐을 땐 은행들의 향후 예대 마진을 통한 수익도 좋지 않게 흐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재 금융권에서도 저금리로 인한 예대 마진의 저수익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게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이게 그래서 그런 거네. 뭐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은행 직원들 이야기 들어보면 요새 특히 직원들한테 금융상품 판매 실적 압박이 장난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예대마진 수익성이 점점 떨어질 건 뻔하니까 딴 데서 수익을 내는 게 절실한 상황이라서 더 그런 거겠네요. 네. 그리고 최근 코로나 사태 이후로 언택트 수요가 많이 확산되게 되면서 디지털 금융에 대한 수요도 같이 증가해서 가속화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이게 기존에 전국적으로 많은 매장과 직원들을 유지하고 있던 시중은행들의 입장에서는 만만치 않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분명히 시대 흐름에 따라서는 디지털화를 가속화할 필요는 생기는데 이게 또 투자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까 분명히 부담으로 가중될 수 있다는 판단인데요. 실제로 현재 미국의 대형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총 영업 비용의 대략 18%를 디지털 전환을 위한 IT 기술 개발에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국내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총 예산에서 대략 10%를 디지털 전환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향후에 이런 디지털 뱅킹에 대한 수요가 더욱 가속화돼서 만약에 미국 은행들 비율 정도로 돈을 쓴다면 국내 은행들의 총 자산에 대한 이익률은 지금보다 20% 정도 더 떨어질 거라는 전망이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기존에 전국적으로 깔려있는 점포와 인력 유지비에 디지털 전환을 위한 IT 기술 비용까지 2중에서 3중으로 비용이 가중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점포 줄이고 인력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또 인력 줄일 때 그냥 줄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나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건데. 네, 맞아요. 은행들 입장에서는 적립 비용 역시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될 겁니다. 결국에는 카카오와 같은 인터넷 전문은행인 빅테크 기업과의 가격 경쟁에서 기존의 시중은행들이 불리하게 경쟁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에요. 또 이게 시중은행들이 준관공서나 다름없는 역할도 하다 보니까 또 무작정 막 줄일 수도 없지 않습니까? 온라인 뱅킹 사용률도 낮은 고령층도 있고 해서. 그렇죠. 그래서 지방에 거점을 두고 있는 지역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런 디지털화로 더 큰 피해가 예상될 수 있어요. 그건 또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은행들은 그 거점 지역에다가 집중적으로 밀착해서 지역 점포에 의존하는 그런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디지털 금융을 잘 안 쓰게 되는 고령층들이 이런 지역 은행에서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아, 지역은행들이 고령층 고객 비중이 높은 편이네요. 그러면 점포 줄이고 디지털화하는 조건이 더 안 좋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역 은행들은 일정 부분은 지속적인 매장과 인력들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밖에 없는 단점을 가지게 되는데요. 결국 지역 매장의 의존도가 높은 이런 지역 기반의 지방은행들은 디지털화의 변화 속도에 뒤처질 위험이 상당히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 이게 은행주가 저평가라고 해서 꼭 올라갈 수 있다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긴 하네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 개인적으로 은행주는 그렇게 크게 메리트가 없어 보인다는 게 개인적인 판단인데요.
물론 은행주들이 배당 성향이 많이 높으니까 그냥 배당만 노리고 들어갈 수는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최근의 시장 여건이 은행들에게는 너무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향후의 실적들이 그렇게 좋지 않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게다가 정부에서는 대출금에다가 이자까지 유예시키고 있는 상황이라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게 보인다는 게 개인적인 결론입니다. 정리하자면 은행주가 많이 저평가됐다고 해서 너무 과도한 기대를 하기에는 여건이 좀 어렵다 이거네요.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화백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최근에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는 저평가된 가치주 중에서 은행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내용이 참고가 됐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